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무더기 확진자 발생에 전국적 대유행 위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방역에 집중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코로나19 상황 짚어주기 위해서 고려대 의대 환경의학연구소 박기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서 이제 수도권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가 이제 3주 동안 그러니까 9월 11일까지 이제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지금 전환이 됐는데 뭐 아직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입니다만 이게 좀 선제 조치로 지금 해석이 되죠. 네, 원래 지금 이제 2단계에서는 3분의 1 정도는 등교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1단계에서는 3분의 2. 근데 지금 어제 발표를 했죠, 교육부에서. 그래서 모두 다 이제 원격으로 수도권에서 진행한다고 하는데 3주 동안입니다. 이제 다다음 주죠. 금요일까지 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3단계로 지금 가기 위한 조치를 사실상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사실 이거죠. 그래서 모두 다 3단계로 가게 되면 특히 이제 뭐 식당이나 카페 이런 거를 셧다운할 경우에는 경제적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또 우리가 보호해야 될 그렇죠. 그런 상황이어서 3단계에서 해야 될 것을 하나를 이제 교육을 택해서 3단계로 간 것이고요. 아마도 이제 문제가 이제 고3 학생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고3 학생들은 좀 달리하고 일단은 초중고만 해서 2주, 3주 정도 봐서 우리가 이제 가장 지금 이 바이러스가 피크가 이번 주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까지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지금 원격 수업을 좀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셨지만 고3생들이 이제 제외가 됐단 말이죠. 아무래도 대입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교육 당국 입장에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유행 조짐을 보면 뭐 일각에서는 수능을 한 차례 더 연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뭐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 교육부 부총리께서 그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나와서도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의원들의 질문이 대다수가 12월 3일 수능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물어보는 것 중에 이 수능 자체를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비대면으로 시험을 친다는 거는 일단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이런 논의를 하는 것조차가 학생들한테 큰 혼란이 있다는 거고요. 또 일부에서는 이제 그러면 차라리 이제 A, B 반으로 나눠서 시험 문제를 2개로 해서 반반씩 다르치게 하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또 A 문제와 B 문제의 어떤 형평성의 문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시비가 불거질 수 있죠. 시비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수능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12월 3일로 진행을 한다. 다만 이 3단계 거리두기 3단계로 만약에라도 이제 진행이 돼서 12월 3일까지 진행이 된다면 그때는 혹시라도 변경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런 얘기 자체가 오히려 학생들한테 더 사실은 이런 얘기 듣는 학생들은 마음이 이게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재수한 학생과 지금 고3 학생과의 또 학업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12월 3일 날로 간다. 그게 원칙적인 거고 비대면도 없다고 이렇게 못을 현재는 박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광복절 연휴를 지나면서 이제 확진자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 그 임시공휴일 지정 자체가 섣불렀던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물론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이제 당시에는 안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다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뭐 어느 정도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후행적으로 우리가 이제 와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서 이게 틀렸냐 맞았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다만 지금 3주 전만 해도요. 이 코로나 숫자가 현재 뭐 300명 찍었다가 어제 이제 200명대로 내려왔는데 열흘 전, 3주 전만 해도 10명, 20명이었거든요. 그때 정부로서는 경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차원에서 사실 6월에 보면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라고 해서요. 사람들이 길게 줄이 섰을 정도였었고요. 먼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농어촌 뭐 할인권이다. 그다음에 임시공휴일은 당연히 좀 죄송한 얘기, 당시에 국민들이 모두 다 지지를 했습니다. 우리가 또 쉬는 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경제 활동이 많이 활성화됐는데 후행적으로 이게 이 광복절 집회와 사랑제일교회 뭐 또 이제 민노총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게 복합이 되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만약에 이런 결과가 안 나왔다면 경제 활성화는 잘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이번에 이 문제로 인해서 역시나
경제 활성화를 조금이라 하려고 했을 때는 그게 방역에 큰 문제가 되고 이럴 경우에 차라리 철저한 방역을 통하는 게 경기 진작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런 어떤 교훈을 얻은 것이죠. 네네. 뭐 지금 결과로만 본다면 역시 방역에 대한 경각심 어느 때보다 높아졌죠. 자,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제작한 방역 홍보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이 상당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무엇이냐? 구상권 2억. 그거 어떡할겨? 그러게 동선은 왜 숨겼어? 광주랑 제주도 갔던 거. 사람이란 게 왠지 움츠러들고 그러지. 아버님 때문에 이 사람 직장, 제 직장, 그리고 광주, 제주도 사람들, 우리 규린이 유치원, 그 가족들, 그 선생님들 수천 명이 초토화된 거예요. 네, 지금 뭐 보셨다시피 이제 코로나19에 감염된 이후에 역학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동선을 숨겼어요. 그 바람에 이제 2억 2천만 원을 물게 된 상황을 그린 건데 이게 실제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럼 이런 강력한 구상권 청구 자체가 방역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뭐 그러면 지금 오직했으면 저런 그 영상이 나왔겠습니까? 이 구상권이라는 게 사실은 청구 안 하고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는 게 제일 좋은데 네. 우리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송파모녀라고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오셨는데 제주도를 그냥 갔다 오셔가지고 초반에 문제가 상당히 됐어요. 논란이 그런 거 됐었죠. 있고 네. 또 인천 학원 강사라고 그래서 네. 본인 스스로 자기 직업도 숨기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의 한 분의 잘못이 그냥 단순하게는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분의 이런 피해가 일파만파였거든요. 그렇죠. 심하게 얘기하면 그분으로 인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걸려서 사망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극단적이긴 하지만 살인 미수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상권 청구를 저렇게 좀 실화를 들어서 한 거고요. 실제로 지금 숫자를 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한 숫자를 보면 환자를 한 분이 발생을 하면 치료하는데 평균 46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재생산 지수라고 그래서 통상 지금 한 3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이 저렇게 거짓말을 해서 숨기면 3명, 9명, 27명 가는 건 순식간에 가는 거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50명만 저분으로 해서 발생을 했다고 곱하면 460만 원 곱하기 52만 원 벌써 3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상권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 가족한테야 굉장히 안 된 일이지만 특히 어쨌거나 저 할아버지께서는 영상 속의 할아버지는 사실은 사실과 왜곡되게 거짓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진실을 얘기하면 그 실수가 인정이 되는데 좀 고의적인 거기 때문에 구상권을 청구를 해서 저런 분이 없도록 하자는데 어떤 큰 뭐 영상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런 영상을 제작한 데에는 뭐 여전히 이렇게 이 위험한 상황인 가운데서도 여전히 비협조적인 그런 뭐 확진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 어떤 확진자를 휴대폰 위치 추적으로 뭐 잡았다고 하니까 여전히 비협조적인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뭐 저 영상이 경각심 차원에서 잘 만들어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휴대폰 말씀하셨지만 정부 본인이 거짓말한다고요.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나라의 그 과학 시스템이 워낙 잘 발달돼 있어서 이 역학조사를 하는 게 크게 4가지로 합니다. 쉽게 하면 본인 말 빼고요. 지금 얘기했던 핸드폰, 그다음에 교통카드, 그다음에 신용카드, 마지막으로 CCTV. 그래서 핸드폰을 꺼놔도 대부분 다 우리나라는 CCTV가 잡아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랑제일교회 그 신도인데 8일날 그 예배에 참석을 했다가 휴대폰을 이제 껐다가 서울에서 17일날 휴대폰이 이제 다시 킨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 동선이 드러났고 그때 포착이 된 거군요. 포착이 된 거죠. 껐다가 키는 순간 포착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또 잠적을 하셨다가 부산으로 내려가서 오전 2시쯤에 휴대폰을 켜놓고 커피숍에 또 들리셨다고 그래요. 그랬다 그게 이제 동선이 됐다가 다시 오전에 집에 있으면서 아마 핸드폰을 다시 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바로 신병이 확보가 돼서 병원으로 가셔서 정확하게는 이제 오후 10시에 확진이 되신 거죠. 그래서 이분도 문제가 뭐냐면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면 동일하게 굉장히 많이 왜냐하면 저분이 설령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해도 휴대폰을 꺼놨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어디에서 어느 분을 접촉을 했는지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 기록을 핸드폰이나 CCTV가 잘 보관을 해줘야 차라리 괜찮은데 저렇게 고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8월 15일 이제 광복절 연휴를 기점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을 했었는데 이 당시에는 광화문에 민주노총 집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수단체 중심의 집회에 이어서 이게 뭐 또 다른 내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초기에 8월 15일 그 모임에 이제 사랑제일교회로 인해서 이미 뭐 확진자 수가 800명 뭐 더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이 민주노총에 대한 얘기가 좀 가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도 같이 근처에서 했던 게 이제 확인이 됐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 반대 통합당 측면에서는 왜 보수 단체의 모임만 갖고 저러느냐. 뭐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바이러스가 뭐 진보 보수를 알아보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 측면에서는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그게 이제 민주당에서도 저렇게 빨리 드러 나왔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아직 뭐 모두 다 검사는 안 했습니다만 60% 정도 지금 검사를 해서 예. 완료가 됐고 나머지 40%도 해야 됐고 60% 중에서도 실제로 지금 확진자가 1명 정도 나오신 걸로 알려졌고요. 아마 이 검사 단계에 따라서 추가로 나올 수도 있는 이게 상황입니다. 한 명이 나오면 또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특히 문제가 1명이 나온 시점이 정확하게 지금 제가 뉴스에서 확인은 못했는데 예, 예. 네. 8월 15일 이후 2, 3일 잠복기가 시작된 다음에 나와서 바로 했으면 괜찮은데 예. 만약에 일주일 뒤나 했거나 이러면 동선이 또 그렇죠. 길어지는 거고요. 예. 또 누군가 접촉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무증상이었다면 또 다른 사람의 무증상,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깜깜이 환자가 예. 더 증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남은 뭐 40명, 40% 정도도 빨리 검사를 받아서 최대한 이 방역을 돕는 게 가장 네.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죠. 예. 네. 지금 또 안타까운 소식은 최근 들어서 또 의료진들이 감염돼서 확진이 되는 사례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뭐 네. 너무 더워서 잠깐 마스크를 벗었는데 그 사이에 또 감염되고 뭐 지금 확진자도 늘어나기 때문에 뭐 병원을 찾는 분들도 많아질 텐데 의료진들에 대한 방역도 걱정인 게 사실입니다. 네. 우선 이 뭐 또 의료진 지금 파업에 돌입을 맞아요. 하셨고요. 예. 안타까운 예, 얘기지만 그리고 이 국민들도요.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 일단 건설 노동자 온열 질환 엄청 덥습니다. 이 마스크 쓸 때에 온도가 10도 정도 올라갑니다. 네. 26도면 마스크 안에는 36도로 올라가 버리기 또 때문에 최근에 폭염이잖아요. 폭염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34도 뭐 가까이 되기 때문에 물론 그래서 이제 의료진한테 가장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고요. 의료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 당국 측면에서는 그 의료진 장비를 최대한 많이 공급을 해서 네. 빨리빨리 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다음 지금은 이제 안타까운 게 파업을 하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빨리빨리 교체가 돼야 되는데 네. 의사분들 교체가 조금 어려운 그러게요. 그런 상황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 정부 외에 이제 국민들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저분들이 저렇게 일하시는 거는 국민들이 활동을 많이 하셔서 바이러스로 감염될 확률이 높은 분들이 검사장으로 가시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검사장으로 가시는 분들을 우리 스스로 줄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 숫자를 줄여주지 않으면 저분들은 계속해서 힘든 상황일 그렇죠.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국가로서는 좋은 장비를 빨리 많이 주고 국민들로서는 저분들이 일하는 상황을 덜어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그 병상 가동률 뭐 80% 이미 넘어섰다 이런 뉴스도 많이 나왔었고 지금 확진자 수가 워낙 급증하다 보니까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가 지금 커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이 가운데 정부가 이제 중증 환자를 위한 수도권 병상 여력이 아직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학교에서는 5개밖에 남지 않았다. 네. 뭔가 차이가 좀 크네요. 네, 네. 이게 이제 사실은 똑같은 걸 보면서 달리 얘기하시는 달리 해석을 거고요. 하네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부터 초기부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보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숫자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상 수가 현재 뭐 정부 측 얘기로서는 60여 개, 정확한 69개 남았다고 하는데 그건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병상 수는 그렇게 남아 있을 수 있지만 네. 의학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환자가 왔을 때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상.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병상 플러스 투입된 의료진. 예. 의료 장비가 부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동차 했다고 5대인데 사실은 시동 켜보면 시동이 안 돌아가는 건 자동차가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정부는 보이는 자동차 대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의학회에서는 시동을 켜본 사항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참고로 이제 우리가 중환자 한 명을 치료를 할 때는 통상적으로 병상에다가 적어도 전문의가 한 분, 그다음에 간호사가 5-6명은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의료진이 6명 정도 필요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말 그대로 중환자이기 때문에 계속 간호사분들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셔야 되고 의사는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숫자까지 고려를 했을 때 중환자 의학회에서 얘기하는 게 실질적인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부가 저 의학회 얘기를 이미 뭐 많이 듣고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족한 거를 최대한 빨리 지원하는 게 저 숫자의 갭을 줄여주도록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계속 숫자가 늘어나요. 왜냐하면 네.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100명 걸리면 1명 정도가 위중으로 되시거든요. 1% 네. 정도가. 네. 근데 이미 지금 거의 이 한도에 찼기 때문에 저걸 덜어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방법은 역시 백신 개발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백신이 설사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가 종식되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상반된 전망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제 그 오명돈 교수, 중앙 임상위 교수가 얘기한 것 중에 참 국민들이 많이 이렇게 경각심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은 게 네. 우리가 이제 백신이 개발되면 다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니라는 걸 오 교수님이 저도 뭐 잘 아시는 분이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니 첫 번째로는 백신이 빨라도 내년 봄쯤에나 나온다. 빨라도 백신이. 네. 그리고 우리 손에 다 쥐어지지도 못한다. 그리고 또 그 백신을 맞더라도 백신이 효과성이 50% 정도 인플루엔자와 비슷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100명 중에 50명 정도만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건가요? 예, 그래서 미국 FDA에서도 백신의 효과성이 어느 정도 가야 되는 그 컷오프라는 게 있는데요. 그걸 이제 50%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60% 이상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백신이라는 게 빨리 개발되고 하다 보면 효과성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커트라인을 쉽게 얘기하면 낮춰준 거죠. 그래서 백신이 있어도 그다음에 백신을 맞아도 효과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명돈 교수께서 얘기하신 뭐 저도 100번 동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의학적 백신으로 기대면은 그렇게 쉽게 우리가 결론이 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회적 백신, 셀프 백신, 마스크 잘 쓰고 네. 손 잘 씻고 이렇게 거리 멀리 떨어져서 얘기하고 이거를 항상 유지가 돼야 결국에는 바이러스를 종식은 못 시키지만 우리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통제 가능한 수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무리가 없는 수준으로 관리가 될 것이냐. 예를 들면 독감 우리가 예방 주사도 맞지만 네. 타미플루라는 뭐 치료제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독감 유행 시절이 와도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수준까지는 종국에는 관리가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돼요? 신종플루를 우리가 예를 들면 초기 신종플루 나왔을 때 지금만 똑같았습니다. 예. 1명, 2명 카운트다운하고요. 뭐 중내, 산내 뭐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가장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타미플루가 예. 나온 네. 거죠. 치료제가 그것도 우리 지금 이제 혈장 치료제나 이런 게 아니라 그 혈장 치료제는 복잡하거든요. 병원에 예. 가서 맞아야 되거든요. 타미플루는 내가 걸린 것 같다, 몸이 의심스러다. 처방받아서 먹으면 처방받아서 되죠. 먹으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그런 약이 나와야 되는데 예. 아직은 우리 가까이에서 그런 약이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백신에 대한 어떤 기대도 좋지만 결국에는 그때까지는 이 사회적 백신을 유지하는 게 가장 어떤 좋은 생각이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그거 이외에 기대는 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네. 뭐 이러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좀 논란이 여전히 많은 상황인데 정부로서는 이게 3단계로 강화되면 이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뭐 셧다운, 락다운이 걸리면은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어제 최근에 대통령 발언을 보면 이렇게 묘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완전히 그 바이러스를 잡아야 된다고 했다가 최근 들어서는 3단계를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경제와 방역을 같이 잡아야 된다. 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제 국민들도 약간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거를 했을 때의 경제적 피해가 너무 크다는 거는 그렇죠. 자명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교육이나 일부 핀셋 3단계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부분 3단계를 둬서 실제적으로 모든 게 3단계를 가지 않더라도 3단계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 그런 상황이 가장 좋고요. 지금 지난주 2단계가 어느 정도 효과를 지금 거두는 상황인 거는 같습니다. 네. 대신에 이번 주에 오늘도 이제 10시 넘으면 숫자가 나오겠지만 그렇죠. 이 숫자가 200명대에서 100명대로 내려가면 3단계를 하지 않고도
경각심으로써 유지가 돼서 경제가 조금 더 돌아가는 네. 이런 대통령의 말씀과 뭐 지금 우리 국민들의 상황이 일치하는 거. 그래서 이번 주도 사실은 똑같은 지금 얘기했던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박기수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